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 창당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지대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화두로 던졌던 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가칭 개혁미래당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합당의 시너지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당의 시너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세력은 하루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탈당하는 명분이나 이유도 거의 같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딴살림을 차리나 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뭐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까 아니면 주도권 다툼 같은 게 있나 그런 의심을 했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 그 합당이 아니죠. 당을 창당을 안 했으니까 그냥 이 합치는 이제 한 살림을 차리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미 저 두 세력은 거의 같은 세력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저렇게 합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더 날까? 더 플러스 되는 그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예견된 수순으로 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시너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 대연합의 정태근 의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네네. 정태근 전 의원하고 박원석 전 이제 정의당 의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죠. 이제 이렇게 합당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이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뭐 소통합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개혁신당하고 양양자 의원이 주도한 한국의 희망이 이제 합쳤잖아요. 네네. 개혁신당으로 합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5갈래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테두리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새로운 선택이 금태섭 의원이 하는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도 남아 있고 해서 한 3갈래가 지금 되는 건데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러한 여러 갈래 중에서 5갈래 정도가 세 정도로 이제 약간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과 지금 개혁미래당 이제 공동 창당하기로 한 개혁미래당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연합을 할 것인지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내지 합당을 할 것인지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미래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무임승차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자를 왜 갖다 쓰느냐, 자기네가 선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벌써부터 아직 이제 연합연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이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 같아서 신당 전체가 제3지대가 좀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뭘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연합은 그래도 지금 진수희 의원 말씀처럼 색깔이 워낙 뭐 같은 색깔로 볼 수 있죠. 민주당 소속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진영 간의 소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진영을 넘나드는 어떤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인가로 관심이 쏠리는데 이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가 마지노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이 합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한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이낙연 신당과 그 원칙과 상식의 탈당파 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소위 개혁미래당. 네. 여기에 이제 금태섭, 유호정 이 두 분이 주축이 된 새로운 선택인가? 그 세력은 아마도 그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개혁미래당 쪽에 합류할 가능성이 이준석 신당이 합류할 가능성보다 높아 보여서 그렇게 일단 큰 두 갈래로 최종 제3지대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빅텐트를 하게 되면 몸집은 커져서 좋을지 모르나 이 제3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체성이나 뭐 가치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과 관계없이 그냥 몸집 불리기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유권자한테 주는 순간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개혁신당 쪽에서 오늘 새롭게 출발한 개혁미래당 쪽에 그 당명 갖고 약간 언짢아하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네네. 저런 게 사소한 것 같아도 상당히 앞으로의 통합 논의 과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저 상황을 보면 개혁미래당 당명을 붙인 임시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쪽에서 훨씬 더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모양새 같은데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는 이미 개혁신당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저걸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요. 오늘 출범한 개혁미래당이 그렇다고 그냥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당명부터가 굉장히 이제 갈등의 그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빅텐트는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가닥이 잡힌 걸로 그냥 끝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당명을 두고도 벌써 신경전이 네, 나오고 글쎄요. 있거든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무임승차 곤란하다 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의 양상으로 봤을 때 통합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이 양대 세력이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개혁신당이고 이제 개혁미래당이니까 네. 공통부문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이제 공간이 생긴 거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일단 이제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니까 이 대표는 지금 왜 남의 이름을 뜨느냐 뭐 이런 거로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제3지대에 모이는 분들이 전부 다른 색깔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이제 어느 정도의 지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공통으로 어쨌든 추구하는 가치는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를 극복하자 이거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극단의 정치고 증오와 저주의 정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 다 인식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 뭔가 혁파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 목표임에 분명해요. 뭐 새로 모르죠. 각자의 이제 사연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공천이 안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지구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아무튼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은 지금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워낙 지금 이 거대 양당제에 대한 이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희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벌써 이제 이 자꾸 이름 가지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합당 과정이나 연대 과정에서 또 다른 요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천 과정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제3지대도 기존에 이른바 기득권 이들이 비판하는 기득권이 양대 정당과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면 인물들은 사실 거의 그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 정당에 소속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3지대 정당이 명분을 잃게 되죠. 설령 인물들은 그때 양대 정당에 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면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봐서는 아직은 새로운 가치나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일단 어떻게든 이제 통합해 나가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아직은 이걸 폄하하기 좀 이른 것 같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쪽 이쪽의 양대 지금 지금 전수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좀 어렵긴 어려워 보이긴 한데 만약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머리를 맞대고 그 간극을 좀 좁히려는 노력을 좀 두고 보고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 아닐 것 같으면 이거 제3지대는 실패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몇 석 없고 많은 것이 될 거고. 그 아마 이제 시기가 2월 늦어도 2월 한 중순 전까지는 이게 판가름이 나야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 보고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이 제3지대는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희망이 보인다면 또 새로운 또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용달차를 타고 마포를 찾았습니다. 양양자 의원도 함께했는데 마포을 최근에 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천 논란이 빚어졌던 곳이기도 해서 오늘 이런 방문이 어떤 식으로 좀 해석될지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진수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그 개혁 신당의 그 소형 그 트럭이 네네. 어제 강서구를 아마 누비고 다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강서구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그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포 을 지역을 양향자 대표하고 같이 지금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마포 다분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동안 그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치 공천하는 듯한 그 인상을 준 그 부분을 이제 약간 그 비판하는 게 아래 그 물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그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요 이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 뭐 사천 논란 이게 저는 사천 논란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마포을은 지금 국민의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추천으로 단수를 추천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네. 경선 없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 그런 지역인데 이거를 사천 논란이라고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을 사천 논란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런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행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좀 네. 해석해 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윤한 갈등을 좀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아무튼간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간극을 넓히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제3 세력들은요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그 뭐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라면 이슈인 것이고 그런데 제3지대가 기존의 거대 정당들과 똑같은 문법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선거구제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밖에 선출을 안 하는 건데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역구에서 최소한도 20-30명을 내려면 당선자를 말이죠. 그렇게 자꾸만 간극 벌리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유권자들이 보기에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 제3지대 인물들은 다 각자 다른 당에서 왔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새로운 것을 뭔가 제시하는구나.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다면 저는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당 그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비판이라든지 양대 거대 정당을 평론가적 관점에서 자꾸 비판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건 평론가들이 할 일이고 새로운 신당들은 개혁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미래 개혁 뭐 주로 이런 좋은 얘기들 아니에요. 새로운 선택 이런 얘기들이니까 정말 새롭게 뭔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찾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을 기치로 해서 좀 이념적인 지향이 달랐던 세력들이 모을 수 있죠. 그게 이른바 제3지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빅텐트 이른바 큰 집을 짓는 하나의 그 공통 가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뭔가 머리를 짜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이 물리적인 결합이라든지 물리적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 결합으로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적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소프트한 그가 필요해요. 소프트한 뭔가가. 그게 뭐냐 이겁니다. 네. 뭔가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정당들이 기존의 정당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비판하면서 뭔가 새로운 민생에 갈구했던 것들 내놓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지 그 기존의 정당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기존의 정당 내에서의 정파 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간극을 벌이려 한다면 그건 뭐 정치에 불가피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제3지대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여기 제3지대 합치기에 맞듣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너무 지금 세력이 복잡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전 대표는 어떤 대선 주자까지 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서 또 이준석, 이낙연, 또 유승민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거고 또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말 따나 그런 말 했잖아요. 2000년도에 입당해서 24년 됐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 여의도 연구소장인가로 들어와서 이회창 총재가 영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월이 꽤 많이 흘렀죠. 근데 지금 탈당한다라는 게 자신의 정치적 미래로 봐도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지 않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당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당을 지키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국민의힘이나 이 계열 정당에서 아마 그런 쪽을 의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천 신청하지 않겠으나 당에 잔류하겠다는 게 어떤 보수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겠다. 뭐 그런 자신의 본래 생각을 계속 견지하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길고 깊은 고민을 지난 몇 달 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유 전 대표의 합류에 기대를 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17년, 8년까지 바른미래당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창당을 한 이후에 엄청난 그 실패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뭔가 거치에 대해서 결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그게 마지막 선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지막 선택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리스크도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신당 행을로 하기보다는 이 자신이 계속 사랑하면서 깊은 애정을 보였던 이 보수 정당 한나라당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물론 중간에 이제 바른미래당도 나갔다 오셨지만 그 이 보수 정당을 지키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이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 대해서 당 그 변화 혁신을 위해서 계속 쓴소리를 내왔던 것도 사실은 그 깊은 애정에서부터 비롯된 거였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중구 성동구 갑에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또 진수희 전 의원께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다가 그 직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기 때문에 진 전 위원장은 이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먼저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했고요. 저 지역도 우리 기준으로 치면 그 우선 추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3번에 걸친 총선에서 당선자를 못 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계신 홍익표 의원이 저 지역에 3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천으로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지역인데 그 윤희숙 의원 정도의 인지도와 또 경쟁력을 가진 분이 저 지역에 오게 되면 일단 저 당원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의 대항마랄까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뛰고 계신 분이 임종석 전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의원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 지역에 재선까지 지내고 한동안 지역에 안 계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상황이 돼서 저는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인지도는 있지만 경쟁력이 과연 예전의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회의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최근에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강한 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출마를 당 차원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또 일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노영민 비서실장 이런 분들 출마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과연 임종석 실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 매치가 성사될지 하는 거는 임종석 전 의원의 공천 여부에 저는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구도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긴 한데 뭐 경제통 대 운동권 이런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제통 대 운동권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뭐 민주당이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아주 금기시되는 단어로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맥히는 것 같아요. 운동권 특권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돈봉투 의혹 사건 나오고 운동권 세력들이 벌써 이제 나이가 60대 아닙니까? 686이죠. 586이 아니죠. 그래서 86세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데 결국 선거는 뭐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느냐. 우리가 구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구도나 뭐 이슈나 인물을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짜려 하는 게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일 것이고 민주당은 만약에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 출마한다면 이렇게 프레임을 안 가져가려 하겠죠. 다른 쪽의 프레임을 동원하려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당연히 경제통 대 운동권 그러면 경제통으로 알려진 네. 윤희숙 의원이 전 의원이 유리하겠죠. 근데 선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니까 네. 프레임만으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일단 중앙 정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글쎄요 이 제3지대가 또 거기 어느 후보가 나올지 그래서 어느 진영의 표를 더 잠식할지도 관심일 것이고 아직도 선거가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 프레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거제 얘기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여야가 매듭을 짓지 못했거든요. 선거제 확정을 두고 일단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병립형 회기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선거제에 대한 키는 이제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그 결론을 내느냐 하는 게 결국은 잠시 후에 있을 총선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선거제를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꽃놀이패라 그럴까요?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워낙 국민의힘이 요구했었던 거가 관철되니까 나쁠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난번 4년 전 총선에서와 같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또 비례대표 의원들을 내면 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선거제에 관한 한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낙선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이 시점부터 뭔가 민주당이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정당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뭔가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그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또 대선 경선 그 레이스 뛸 때 뭐 사이다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에 들어오시고 당대표가 되면서부터는 뭔가 제대로 이렇게 화끈하게 그냥 그 결정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러운데 이거는 정말 무슨 정치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그 민주당이라면 이거 갖고 머뭇거릴 이유 전혀 없다고 보고요. 4년 전에 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그 관철시켰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또 바깥에 제3지대에 신당들이 있으니까 이걸 병립형으로 하는 게 그 신당에 불리하고 자기네한테 유리할까 연동 형제로 가면 그 신당이 한꺼번에 뭉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막 이런 온갖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게 훤히 눈에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고 계시는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저 그 모임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분들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관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준 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병립형 회귀를 못 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어요. 근데 지금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어요. 네, 선거구 획정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여야 뭐 똑같습니다. 뭐 여야 누구 덜 비판하고 더 비판하고 또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당이나 자신들에게 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어느 제도가 유리한가 따질 수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늘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빨리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마 이 병립형으로 가면서 권역별로 가자. 그럼 이제 영원하면서 조금 이제 지역 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석을 좀 뺏기니까 제3지대 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에게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씀처럼 80여 명이 뭐 그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정을 내리되 제가 볼 때는 이 권역별 병립형 쪽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여론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은 좀 의석이 늘어날지 모르겠으나 지역구에서 오히려 비례대표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출마 의원들이 손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걸 고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하고 또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병립형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